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플플로 알고리즘 시작하기 스피커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된 저희 학교 컴퓨터과학 전공 19학번 DSC 숙명 코어 멤버 남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숙명여대 소프트웨어학부 소속 알고리즘 학회인 알고스 10기로 활동 중이며 서강대학교,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다섯 학교의 알고리즘 학회가 연합한 신촌지역대학교 프로그래밍 대회 동아리연합에서 숙명여대를 대표하는 총괄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우들 앞에서 제가 가진 지식을 공유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세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세팅과 스플플을 위한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스플플 STL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발표 중간에 채팅을 남겨주시면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인 시작하기에서는 C를 통한 문제 해결과 스플플을 통한 문제 해결의 차이점과 입출력,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 대회와 코딩 테스트에서 스플플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순서인 Fast IO에서는 입출력에 사용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대망의 세 번째 순서인 스플플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핵심인 ST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딩 테스트와 ACM, ICPC 등의 알고리즘 경진 대회에서 스플플을 사용을 합니다. 코딩 테스트에선 자바스크립트나 자바, 파이썬 등의 본인의 개발 주력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알고리즘 경진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스플플 문법을 숙지하는 게 거의 필수 사항입니다. 스플플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로우 레벨 언어이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만약에 시간 제한이 느슨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내장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파이썬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예제 코드도 많고 블로그에 아마 100준 문제를 검색하시다 보면 스플플로 작성된 코드가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끔 가다가 메모리 제한이나 시간 제한 같은 걸로 스플플로밖에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을 진행을 할 때 스플플을 사용을 합니다. 우선 C와 스플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 코드는 C로 작성한 코드고 오른쪽 코드는 스플플을 통해 작성한 코드이고 같은 동작을 합니다. 이제 두 코드를 비교를 하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하나씩 내려가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보자면 스플플에서는 입출력을 위해 stdio.h 헤더가 아닌 iostream 헤더가 필요합니다. 또 오른쪽 코드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namespace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name 함수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에서는 차형 배열을 만들어서 분자열을 저장을 했던 반면에 C++에서는 스트링 타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드 내에서는 없지만 true하고 false를 담을 수 있는 불 타입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여덟 번째 줄은 입출력 부분인데 printf, scanf가 아닌 cin, cout을 통해 입력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꺽쇠 두 개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제 이 방향에 주의를 하셔야 되며 이중 꺽쇠를 구분으로 사용하여 여러 개의 변수를 입력하고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의 마지막에 ENDL은 지금은 계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스플플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인 정렬, 이진 탐색 등의 알고리즘과 스택 큐 같은 자료 구조 등이 스플플 STL에서 미리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도 C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스플플이 C의 슈퍼셋인 만큼 C의 표준 함수를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용 방법은 이제 include 가지고 헤더를 추가를 할 때 C 뒤에 기존 헤더 이름을 붙여 include를 하면 됩니다. 이제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네임스페이스는 같은 스코프 내에 식별자 간의 이름 충돌을 막기 위한 스플플만의 장치로서 모든 식별자가 고유하도록 보장하는 코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는 중복되는 식별자 값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식별자는 그냥 변수명, 함수명 이런 어떤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이 섹션의 목적은 10빌불 문법을 파헤쳐보는 것이 아니니 문제 해결에 아주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출력에서 사용할 CIN과 COUT 식별자는 std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OUT과 CI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시는 코드처럼 COUT과 CIN 앞에 std와 콜론 2개를 붙여줘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CIN과 COUT을 사용할 때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명시를 해줘도 좋겠지만 네임스페이스 명시를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코드처럼 네임스페이스 using 뒤에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넣어주면 해당 네임스페이스 안에 식별자들에 대해서는 네임스페이스 명시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작성할 코드에서는 네임스페이스 using std를 통해 CIN, cout을 네임스페이스 명시 없이 사용할 예정이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에서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io.h 헤더가 필요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printf와 scanf를 통해 입력과 출력을 했었고요. 두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t, %s와 같은 포맷 지정자가 필요했습니다. printf와 scanf를 통한 입출력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C++에서도 cstdio 헤더를 임포트하면 printf와 scanf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꼭 printf와 scanf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포맷 지정자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대부분 CIN과 cout을 통해 입출력을 진행을 합니다. CIN과 cout을 통한 입출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O 스트림 헤더를 포함할 시 가능하며 포맷 지정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printf와 scanf를 통한 입출력보다 속도가 확연하게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CIN과 cout을 통한 입출력의 유일한 단점인데요. 놀랍게도 fastIO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은 이 단점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C++ fastI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입출력이 왜 느리고 어떻게 이 속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에서 데이터에 대한 입력과 출력은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프로그램의 작동 시간을 줄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입출력에 드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데요. 실제로 제가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간 초과를 받았던 문제의 한 50% 정도는 대부분 입출력 시간을 줄이지 못해서 시간 초과가 났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번에 신촌지역대학교 프로그래밍 대회 연합 겨울대회의 운영진으로 제가 참가를 하면서 대회 참가자의 전체 코드를 출제진 분들과 같이 검토를 할 일이 생겼는데 시간 초과를 받으셨던 팀들의 반 정도는 입출력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지 못해서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그만큼 의외로 입출력이 가장 하찮아 보이면서도 의외로 이제 맞았습니다와 시간 초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다음 보이시는 표는 백준 온라인 저지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모든 언어들의 입력 속도를 비교하여 순위를 매긴 표입니다. C를 이용한 문제 해결에서 자주 입력하는 방법인 scanf와 C의 입출력 방법인 CIN을 비교를 해보자면 7위와 13위의 행을 잘 보시면 되는데 C의 scanf는 1000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데 0.9206초가 소요된 반면에 fastIO를 사용하지 않은 C++의 CIN은 2.1742초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2배 이상의 차이고 시간 제한이 2초이고 1000만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fastIO 없이 C++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받기도 전에 시간 초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C++의 이러한 느린 입출력은 fastIO 설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C++의 입출력을 빠르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느린 CIN, cout 대신 빠른 printf와 scanf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CIN, cout 때문에 입출력이 늦어진다면 그리고 뭔가 fastIO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그거 대신에 printf와 scanf를 사용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IO 스트림 헤더에 stdio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printf와 scanf를 사용하기 위해 따로 C에서 사용하던 헤더를 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CIN과 Cout을 사용하면서도 입출력을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IN과 Cout을 이용하는 10빗불의 입출력이 느린 첫 번째 이유는 C의 입출력 버퍼와 10빗불의 입출력 버퍼가 동기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CIN과 Cout은 서로 묶여있는 관계이므로 CIN을 통해 입력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출력을 방출을 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10빗불의 입출력 속도를 느리게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C의 입출력 버퍼와 10빗불의 입출력 버퍼의 동기화를 끊어주고 그리고 CIN과 Cout의 연결을 끊어주면 10빗불의 입출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제 오른쪽 코드에 init 함수를 봐주세요. 이제 두 번째 줄에 CIN 타입 안에 0을 넣고 또 Cout 타입에 0을 넣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CIN과 Cout의 연결을 끊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iOS 베이스 네임스페이스에 sync with stdio 여기에 false 값을 주어서 C의 입출력 버퍼와 10빗불의 입출력 버퍼를 끊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제 10빗불 입출력 버퍼와 C의 입출력 버퍼의 동기화를 끊어버렸으니 CIN, Cout과 printf, scanf를 섞어서 사용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저 코드 두 줄만으로 10빗불의 느린 입출력을 크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줄은 이제 10빗불을 통한 문제 해결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코드이니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네, 혹시 C와 11불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보셨던 ENDL을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그때 그냥 ENDL은 계행하는 역할만 한다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몇 슬라이드 지나지 않아서 제가 말을 바꿔버려서 죄송하지만 사실 ENDL은 계행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력 버퍼에 쌓인 내용을 한꺼번에 출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 또한 11불 실행속도 저하의 큰 원인이어가지고 계행을 위해서 ENDL 대신에 \n을 사용을 하게 되면 버퍼 방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실행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부터 10빗불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핵심인 10빗불 ST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으니까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신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과 사용 방법에 집중하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L은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알고리즘, 반복자, 함수자 네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검색과 정렬 등의 알고리즘도 함수 형태로 구현이 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자는 컨테이너 안에 엘레먼트의 주소를 가리키며 포인터는 아니지만 포인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자를 통해 모든 컨테이너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원소를 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STL 컨테이너, 알고리즘 반복자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며 함수자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각 문제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11불의 ST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자료 구조인 컨테이너 중 자주 사용할 일부 컨테이너와 사용 방법,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STL 컨테이너는 벡터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크기가 동적으로 할당이 되는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에서는 동적 배열 사용을 위해 mlog을 사용을 했는데 C++에서는 그저 벡터 컨테이너를 이용하기만 하면 배열 크기를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과 동일하게 인덱스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벡터 헤더를 추가해줘야 되며 벡터 키워드와 함께 꺽쇠로 벡터 안에 들어갈 데이터의 클래스 이름이나 타입명을 적어주고 벡터의 식별자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바와 유사한 문법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컨테이너들도 비슷한 형식으로 컨테이너 이름, 꺽쇠 안에 데이터 타입, 식별자 이름의 형식으로 생성할 예정이므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벡터 안에는 숫자, 문자열 데이터뿐만 아니라 객체와 컨테이너 또한 넣을 수 있으며 벡터 안에 또 벡터를 넣어 2차원 벡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성 예시에서의 페어는 다음에 소개할 예정이니 지금은 페어도 컨테이너고요. 지금은 컨테이너 안에 또 다른 컨테이너를 넣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 생성 예시를 보라색으로 강조한 이유는 트리 문제를 풀 때 저 형식으로 벡터를 자주 사용해서인데요. 예시와 함께 벡터로 어떻게 트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6인 벡터 배열을 생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6이 아니네요. 8이네요. 크기가 8인 벡터 배열을 생성을 했습니다. 8인 배열에 각각의 칸에 벡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왼쪽에 양방향 간선 트리를 벡터 배열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인덱스는 트리의 각 노드 번호를 의미하며 배열의 인덱스를 통해 접근한 벡터에는 해당 노드와 이어진 노드들의 번호를 저장을 합니다. 1번 노드는 2, 3, 4번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1번 인덱스의 벡터에는 2, 3, 4가 들어가 있습니다. 2번 노드는 1번 노드와 5번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2번 인덱스, 2번 인덱스 벡터에는 1과 5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를 통해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벡터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메서드들입니다. 정말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정리를 해놨고 이것보다 더 많은 메소드가 존재하니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프론트와 백을 통해 벡터의 맨 앞과 뒤에 있는 요소에 접근할 수 있고 새로운 요소 삽입은 푸시백과 인플레이스 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팝백 메서드는 벡터의 가장 마지막 요소를 제거를 하는 메서드입니다. 벡터 중간에 있는 요소들을 삭제할 수 있는 erase 메서드도 있지만 시간 복잡도가 크므로 문제 해결에서 자주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사이즈 메서드를 통해 현재 벡터에 몇 개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푸시백과 인플레이스백의 차이점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벡터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원소가 추가될 때마다 메모리를 제할당하고 이전 원소를 복사함으로 삽입 시에 성능이 저하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스백을 사용을 하면은 메모리 제할당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삽입에 드는 시간이 푸시백보다 적습니다. 벡터를 순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방법과 편한 방법 두 개 소개하고 나머지 하나는 반복자 챕터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클래식한 방법으로 벡터의 크기만큼 루프를 돌며 인덱스를 통해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범위 기반 포문으로서 콜론 왼쪽에는 변수 타입과 변수명, 콜론 오른쪽에는 순회 대상 컨테이너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의 요소 하나하나가 변수에 할당이 되어 인덱스를 통한 접근이 아닌 변수 그 자체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이 굉장히 편해 보이지만 범위 기반 포문에서는 배열의 요소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벡터는 언제 사용할까요? 앞서 설명해드린 예제처럼 벡터는 트리나 그래프의 구조를 표현할 때 배열에 저장을 하여 사용을 합니다. i번째 벡터 배열에는 i번째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노드의 번호를 푸시함으로써 노드들의 연결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리 문제에서 트리의 구조를 설명을 해줄 때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번호를 쌍의 형태로 알려주는데요. 오른쪽의 코드처럼 최대 노드 개수 크기를 가진 벡터 배열을 생성하여 노드 번호를 입력받으며 인덱스로 벡터에 접근하여 인접한 노드를 푸시하도록 하면 쉽게 트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적 배열 자료 구조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벡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컨테이너는 스택입니다. 아마 자료 구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매우 익숙할 자료 구조일 겁니다. 스택은 후입 선출 구조이며 가장 나중에 들어간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한쪽은 뚫리고 한쪽은 막힌 파이프 같은 구조입니다. 괄호 맞추기와 같이 짝을 맞춰야 되는 문제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스택 헤더를 추가해줘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벡터와 마찬가지로 스택 키워드 다음에 스택에 들어갈 데이터의 타입 그리고 식별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구조가 단순한 만큼 메서드도 간단합니다. 스택이 빈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empty, 스택의 가장 상위 요소를 리턴하는 탑, 아이템을 스택에 추가할 수 있는 push, 가장 상위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pop과 스택에 들어가 있는 요소의 개수를 리턴하는 size가 있습니다. 스택이 빈 상태에서 팝을 사용하면 안 되므로 꼭 팝하기 전에 스택이 비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한 번 제거한 요소는 값을 다시 가져올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팝 메서드에 리턴 값이 없으므로 데이터의 값이 필요한 경우 꼭 탑을 통해 변수를 저장을 해둔 다음 팝을 해야 합니다. 스택은 짝 맞추는 문제를 해결할 때 빛을 발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백준 3986번 좋은 단어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글자의 짝을 맞추는 문제로서 인접한 같은 단어끼리 이었을 때 그 선이 서로 겹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네, 예시를 3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줄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끼리 이은 선과 B끼리 이은 선이 교차하므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 이해가 어렵다면 A를 여는 괄호, B를 닫는 괄호로 바꿔서 괄호 맞추기 문제로 바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래 1, 2, 3번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를 한 글자씩 검사를 하면서 스택의 탑에 있는 글자가 현재 검사 중인 글자와 같다면 스택에서 팝을 하고 같지 않다면 현재 검사 중인 단어를 푸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단어의 마지막 글자까지 검사가 끝난 후 스택이 비어 있다면 모든 짝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니 좋은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컨테이너는 Q입니다. 혹시 자료구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매우 익숙할 자료구조일 겁니다. 또 리그 오브 레전드나 다른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Q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네, 대기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말하는 Q가 바로 이 Q입니다. Q는 선입선출 구조를 가지며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스택과는 달리 Q는 양쪽이 다 뚫린 파이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순서를 고려한 작업이 필요할 때, 특히 트리 탐색 방법인 BFS, 너비 우선 탐색에서 사용합니다. Q는 Q 헤더를 추가를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택처럼 구조가 단순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도 간단합니다. Q가 빈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empty. Q의 첫 번째 요소. 그러니까 지금 Q에 들어가 있는 요소 중 가장 먼저 들어간 요소를 리턴하는 front. 가장 마지막 요소, 즉 가장 늦게 들어간 요소를 출력하는 back. Q의 뒷부분에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는 push. 첫 번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pop과 Q에 들어가 있는 요소의 개수를 리턴하는 size가 있습니다. 스택과 마찬가지로 Q가 빈 상태에서 팝을 사용하면 안 되므로 꼭 팝하기 전에 Q가 비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한 번 제거한 요소는 값을 다시 가져올 수 없으므로 데이터의 값이 필요한 경우 꼭 프론트를 통해 변수를 저장해 둔 다음 팝해야 합니다. Q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 1168번 요세푸스 문제는 원형으로 된 Q를 사용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Q의 프론트와 백이 이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1번부터 n번까지 n명의 사람이 원을 이루면서 앉아있고 양의 정수 n이 주어집니다. 순서대로 n번째 사람을 제거를 하고 한 사람이 제거되면 남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원에 따라 이 과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 과정은 n명의 사람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문제는 Q를 순회하면 CNT의 배수 번째마다 Q의 가장 앞에 있는 수를 출력하고 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CNT의 배수 번째가 아니라면 가장 앞에 있는 수를 팝하고 가장 뒤로 푸시합니다. 이거는 원형으로 된 Q를 원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이거를 Q가 빌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컨테이너인 페어는 두 요소를 하나의 요소로 취급할 수 있게 묶어주는 컨테이너입니다. 데이터의 값과 인덱스 혹은 노드 번호와 가중치처럼 짝을 이루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하며 first와 second를 통해 페어 안에 각각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페어는 유틸리티나 벡터 혹은 알고리즘 헤더를 추가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며 앞서 나온 다른 컨테이너들과는 다르게 깍수 안에 데이터 타입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각각 첫 번째 요소 first와 두 번째 요소 second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irst와 second를 통해 페어의 각각의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으며 페어의 메서드는 아니지만 make 페어 함수를 통해 A라는 객체와 B라는 객체를 쌍으로 묶는 페어 객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어 컨테이너를 미리 선언을 해준 다음 make 페어를 통해 내용을 채우는 모습입니다. make 페어를 통하지 않고 p1.first는 1, p1.second는 hello처럼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페어는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를 표현할 때 벡터에 저장을 하여 사용합니다. 앞서 벡터를 소개해 드릴 때 벡터 배열을 트리 구조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페어를 담는 벡터의 배열을 만들면 노드 번호와 함께 그 노드와 연결된 간선의 가중치까지 함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구조는 다익스트라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또 엘레먼트의 우선순위를 저장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페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컨테이너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컨테이너는 맵입니다. 연관 컨테이너 중에 하나이며 노드 기반으로 이루어진 균형 이진 트리 구조를 갖고 있어 검색이 매우 수월합니다. 맵의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해드린 페어 컨테이너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키는 밸류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값이므로 중복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노드를 생성할 시 자동으로 맵이 정렬이 됩니다. 파이썬의 딕셔너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맵 헤더를 추가해줘야 하며 박스 안에 첫 번째 값으로 키의 타입을 명시해줘야 하고 두 번째 값으로 밸류의 타입을 명시해야 합니다. 키와 밸류가 서로 쌍을 이루는 페어 형태로 저장이 되므로 인서트를 통해 삽입할 때에는 키와 밸류를 페어로 묶어 인자로 넣어줘야 합니다. find 메서드에 키를 집어넣어 해당 키를 가리키는 반복자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안에 키가 없을 시에는 AND를 리턴하므로 맵의 해당 키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맵의 키워드와 밸류를 삽입하는 방법에는 키와 밸류를 페어로 묶어 인서트를 삽입하는 방법과 키를 인덱스처럼 사용하여 밸류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시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트링 타입의 키와 정수 타입의 밸류를 갖는 맵 객체를 생성하고 여덟 번째 줄에서는 수와 13을 표로 만들어 인서트를 통해 삽입을 했고 아홉 번째 줄에서는 키를 인덱스처럼 사용하여 밸류를 할당한 모습입니다. 맵의 원소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m하고 인덱스로 수를 사용한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과 반복자를 통해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 번째 줄은 반복자로 원소의 키와 밸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find 메서드를 통해 찾은 키의 반복자를 화살표 연산자와 first, second 멤버를 통해 각각의 키와 밸류에 접근했습니다. 두 방법 중에서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맵은 특정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빠르게 참조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객준 435 8번 생태학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국 전역의 나무들이 주어졌을 때 각 종이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나무의 이름을 키로 사용을 하고 각 나무에 대한 빈도수를 밸류로 저장을 하면 쉽게 각 나무에 대한 빈도수를 셀 수 있습니다. 생태학 문제의 정답 코드입니다. 나무 이름을 키로 사용하고 해당 나무에 대한 빈도수를 밸류로 다루기 위해 스트링 인트를 담는 맵을 생성을 했습니다. 입력을 한 줄씩 읽어드리며 해당 나무 키워드가 이미 맵에 존재하면 키워드로 존재를 하면 이제 키로 접근을 하여 밸류에 더하기 1을 해주고 맵에 해당 키가 없다면 해당 나무 키에 대한 밸류를 1로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해당 나무가 이미 맵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코드가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find 메서드는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을 시 and 반복자를 반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find의 그 특징을 이용하여 나무가 이미 맵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무가 이미 저장되어 있다면 빈도수를 1 증가시켜주고 처음 입력된 나무라면 빈도수를 1로 설정을 해줍니다. 25번째 줄은 맵의 반복자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맵을 순회하며 나무와 비율을 계산을 하여 출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설명할 컨테이너는 set입니다. set은 수학에서의 집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et은 원소 간의 중복을 없애며 삽입하는 순서에 상관없이 정렬이 되어 저장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set의 내부 구조는 균형 이진 틀리로 이루어져 있어 삽입과 삭제, 탐색 속도가 선형 자료 구조들에 비해, 그러니까 벡터와 같은 선형 자료 구조들에 비해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선언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et 헤더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삽입과 삭제, 탐색이 가능하며 각각 insert, find, erase를 통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find는 맵과 마찬가지로
해당 키의 위치를 가리키는 반복자를 반환합니다. 셋은 요소들을 중복되지 않으며 정렬된 상태로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오른쪽의 코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입력으로 만약에 1, 1, 4, 6, 4, 6, 8, 9, 7, 2에 중복되는 10개의 숫자를 주고 셋에 넣으면 이제 셋 안에 있는 요소들을 출력을 해보면 정렬된 상태로 중복 없이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드의 주석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복되는 요소가 없는 벡터를 만들고 싶을 때 벡터의 어사인 메서드와 함께 사용합니다. 제 어사인은 앞서 벡터의 메서드를 소개할 때 제가 언급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벡터에 원래 들어있던 내용을 모두 지우고 이제 인자로 받은 first와 last까지의 원소로 새롭게 채우는 메서드입니다. 인자로는 원소값이 아닌 반복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벡터의 내용을 셋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원소로 채움으로써 벡터에는 중복된 요소가 없게 됩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STL의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터, 즉 반복자는 컨테이너에 저장된 원소를 수내하고 접근하는 일반화된 방법을 제공을 하며 컨테이너와 알고리즘이 하나로 동작하게 묶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이 반복자 덕에 알고리즘은 특정 컨테이너에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면서도 언제든지 컨테이너와 결합하여 동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컨테이너 전용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L의 모든 컨테이너는 begin과 end 메서드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 메서드는 각각 컨테이너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반복자와 끝의 다음 주소를 가리키는 반복자를 리턴합니다. 끝을 가리키는 반복자를 반환하는 게 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끝의 다음 주소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set과 map의 반복자는 양방향 반복자로서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통해 순방향 그리고 역방향 양쪽으로 순회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벡터와 Q의 반복자는 양방향 반복자의 특징에 그러니까 순방향, 역방향 양쪽으로 순회할 수 있다는 특징에 추가로 덧셈과 뺄셈 연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벡터를 V라는 이름의 벡터를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v.begin 플러스 2는 벡터의 첫 번째 더하기 2, 즉 세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자는 컨테이너하고 꺽쇠 안에 타입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이터레이터 타입의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으며 이 반복자 타입 변수에 begin과 end 등을 담아서 반복문을 통해 컨테이너를 순회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처럼 반복자 변수 앞에 애스터리스크, 별기호를 붙이면 반복자 변수가 가리키는 원소의 값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11불에서는 새롭게 어터로 하는 타입이 생겼는데 선언과 초기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초기화된 값의 타입을 보고 자동으로 타입을 추론해 줍니다. 어터를 통한 타입 추론을 이용하여 더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코드는 기능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순서인 STL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불 STL에는 정렬, 탐색 등의 알고리즘이 함수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트 함수는 퀵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 nlogn의 시간 복잡도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스테이블 소트 함수는 합별 정렬을 이용함으로써 소트 함수와 마찬가지로 nlogn의 시간 복잡도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소트와의 차이점은 정렬 이후에도 값이 같은 원소들의 상대적인 순서가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바이너리 서치 함수를 통해 로그n의 시간 복잡도로 이진 탐색이 가능하며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로 값이 같은 원소들 중 시작과 끝에 있는 원소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퍼 바운드에서 로어 바운드를 빼면 컨테이너 내에 해당 변수가 몇 개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시간 관계상 소트 함수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모두 중요한 내용이니 나중에 관련된 문제를 풀 일이 생기시다면 한번 그때 기회를 잡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헤더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며 배열의 시작점 주소와 마지막 주소 플러스 1,
혹은 벡터를 정렬을 하고 싶을 때에는 begin 반복자와 end 반복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인자는 선택사항으로 비교함수를 직접 선언하여 오름차순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배열과 벡터를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정렬 구간은 반열림 구간으로 S부터 E-1 위치까지 정렬이 되므로 꼭 마지막 주소에 플러스 1을 해줘야 전체를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end 같은 경우 벡터의 마지막 원소가 아닌 벡터의 끝 바로 다음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체의 세 번째 인자인 비교함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함수는 개발자가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 펑셔널 헤더를 가져오면 비교함수를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오름차순, 내림차순 같은 간단한 정렬 설정이 가능합니다. 펑셔널 헤더에는 less와 greater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less는 첫 번째 인자가 두 번째 인자보다 작으면 true를 반환하고 greater는 첫 번째 인자가 두 번째 인자보다 크면 true를 반환합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less,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greater를 사용하면 비교함수를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쉽게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제 미리 정의된 비교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비교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로 백준 10814번 나이순 정렬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나이와 이름을 입력받고 나이 순으로 정렬시켜야 하며 단 나이가 같다면 가입한 순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입력받은 나이와 이름, 그리고 가입한 순서를 구조체를 통해 하나로 묶어서 저장을 했으며 이 배열을 나이와 가입 순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른쪽 코드가 구조체를 정렬하기 위한 비교함수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교함수는 인자로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타입의 데이터 두 개를 입력받습니다. 저희는 구조체를 정렬을 해야 하니 구조체 person A와 구조체 person B를 인자로 받았습니다. 나이가 같다면 먼저 가입한 사람이 앞에 오도록 정렬을 해야 되니 조건문으로 우선 나이가 같은지 판단한 뒤에 같다면 뒤에 오는 구조체의 가입 순번이 더 클 때 true를 리턴하도록 합니다. 나이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뒤에 올 때 true를 리턴하도록 하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